안녕하십니까. 음악평론가 강헌입니다. 오늘부터 2주일 동안 저는 인류의 음악사의 결정적인 10개의 장면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음악은 인류가 난 가장 가치 있는 예술 중에 하나이고, 또 20세기 이후에 대중매체의 발전과 더불어서 또 어떤 예술보다도 우리의 일상에 밀착해 있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렬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예술로 자리 잡았죠. 그런 또 음악, 요즘 또 K-팝 한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음악 자체가 마치 또 대한민국의 어떤 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또한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음악은 참 초라하고 왜소했고, 어떤 뭐 팝 음악이라든지 뭐 유럽의 음악들, 클래식 뭐 이런 음악들에 대한 참 그 동경이 컸었는데, 참 한 50년쯤 지난 지금에서 보니까 참으로 격세지감이 드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당당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의 일원으로서 어떤 인류의 음악을 한번 조망해 보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첫 번째로 들어갈 공간은요, 1910년대 미국 남부의 조그마한 항구 도시. 그때는 뭐 미국에서 한 5번째 손가락에 드는 큰 도시였지만 지금은 아주 많이 이렇게 쇠락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로 미시시피강 하구의 뉴올리언즈입니다. 왜 뉴올리언즈냐고요? 바로 이 뉴올리언즈에서 바로 오늘의 지금 전 세계의 음악 문화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음악 하나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음악을 재즈라고 부릅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재즈 팬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재즈 팬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흔히 이제 요즘은 마이너 음악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 재즈 음악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이 지구촌의 모든 이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이 대중음악의 거의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거의 99%는 바로 이 재즈 음악에서 다 파생되어 나온 음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과 미스터 트롯의 음악도 이 재즈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상 어떤 음악도 이렇게 전 지구를 강타할 만큼 강렬한 파괴력을 가진 문화는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음악이 뉴욕도 아니고 뭐 시카고다 뭐 LA나 런던도 아닌 그런 그 미국 남부의 조그마한 항구 도시에서 탄생했을까요? 자, 1910년대 뉴올리언즈. 이 올리언즈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좀 뭔가 특히 프랑스를 배운 사람이면 이거 다르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오를레앙이 됩니다. 그럼 뉴올리언즈라는 얘기는 새로운 오를레앙. 바로 오를레앙 하면 프랑스의 한 지명이죠. 바로 잔 다르크를 낳았던.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뉴올리언즈에 가면 잔 다르크 상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뉴올리언즈라는 이름 전에는 프랑스어로 누벨 오를레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1803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뉴올리언즈가 있는 남부의 루이지애나 주는 본래 이른바 앵글로 섹슨계 영국인들이 개척한 곳이 아니고 프랑스가 개척한 곳,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1803년 나폴레옹 전쟁을 앞두고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제 영국계 거주자들에게 매각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뉴올리언즈로 영어식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프랑스인이 주인이었다가 이제 영국인이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또 뉴올리언즈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노예 무역항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남부의 이 비옥한 그 농장에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 노동력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끌어왔었죠. 굉장히 강제적인 그런 폭력을 동반한 이주였습니다. 따라서 이 뉴올리언즈는 우리가 흔히 미국을 그 인종의 멜팅폿, 인종의 용광로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뉴올리언즈는 바로 그런 미국의 다인종 국가라는 그 의미를 아주 축소시켜 놓은 가장 대표적인 도시예요. 본래부터 프랑스인들과 본래는 스페인인이 제일 먼저 왔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가 자신의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영국인이 그것을 물려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은 수많은 독일계, 아일랜드계, 스페인계, 러시아계, 폴란드계, 그리스계, 수많은 유대계, 수많은 어떤 그 유럽에서의 백인들이 이주했습니다. 여기에 또 아프리카계 이제 나중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는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서 끌려왔었죠. 또 여기는 부분적으로 카리브해의 이른바 그 흑백 혼혈인들도 이제 수없이 많이 그 북상에서 올라왔고 부분적으로는 중국인 노동자들까지 아시아계 이민자들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자면 뉴올리언즈는 이 자체에 있었던 전 지구촌의 인종들이 아주 축약돼서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 마을이었죠. 그래서 많은 전 세계의 문화들,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음악 문화들이 섞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이민자들은 아무래도 그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유럽에서 왔다 하더라도 클래식 이런 음악들이 아니라 굉장히 좀 대중적인 그 음악들을 가져왔겠죠. 가령 스페인의 서커스 음악이라든지, 다음에 뭐 파리의 아주 댄스 뮤직이라든지, 프랑스의 댄스 뮤직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독일의 이렇게 행진곡풍의 그 음악들, 이런 또 뭐 수많은 러시아나 슬라브 계통의 어떤 이민자들에 의한 민요들, 이런 수많은 이제 백인들의 음악들이 섞여 있었고 여기에 역시 아프리카 서부 해안 출신의 그 아프리카인들이 자기들의 그 음악 문화들을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때는 그 음악 문화의 아프리카인들이 누리던 음악 문화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그 노예 농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다시는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미국에 정착하면서 이른바 우리가 흔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흑인이라고 부르면 아니 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혹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한 명의 이제 그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겠죠. 바로 이 뉴올리언즈, 이런 수많은 수백 개의 인종이 뒤섞인 뉴올리언즈에서 뭔가의 새로운 어떤 요즘식으로 말하면 융복합 음악적인 컨텐츠가 탄생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기대를 충분히 이제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누구에 의해서 그러면 이 재즈라는 음악이 나오는가? 이것은 참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한 집단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크레올이라는 혼혈 집단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을 지배하는 영국계 그 백인들은요, 이런 흑인 노예들을 사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녀 간의 어떤 성관계 이런 것들이 크게 더불었습니다. 그러나 라틴계인 그 전 주인인 프랑스계 백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프랑스계 백인과 아프리카에서 온 이 노예 계층들 사이에서 사실 수많은 혼혈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런 혼혈 아들을 프랑스계 백인과 이 아프리카 출신의 이 흑인들 사이의 혼혈 아들을 우리는 크레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들은 프랑스가 통치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시대식 개념을 하면 일종의 중인계급 정도의 위치였어요. 백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예는 아닌. 그래서 주로 적절한 어느 정도의 백인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백인들의 뭐 관직에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뭐 그냥 이렇게 도시에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을 종사하면서 살았는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들은 사실상 흑백 혼혈이지만 백인의 기본 기초적인 어떤 그 교양과 예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에는 반은 아프리카의 피가 흐르고 있겠죠. 따라서 그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또한 모든 문화적 요소들이 이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그 흑인 노예의 후예들, 농장의 그 흑인 노예의 후예들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이 루이지애나 주의 주인이 영국의 백인으로 바뀌면서부터입니다. 이 엄격한 앵글로색슨계 백인들은요, 이 크레올들을 이전처럼 대우해주지 않고 똑같은 유색인종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그래도 한 중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때부터 이제 크레올들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레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백인들보다는 흑인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이제 현상을 낳게 되고, 바로 이 크레올들은 이제 어쩌면 이 백인들의 문화를 흑인화 시켜서 진짜 흑인들에게 뭐랄까요,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그리고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역사적으로 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재즈라는 문화는 바로 이런 그 다인종 사회의 어떤 일종의 그 인종의 용광로적 상황에서 꼭 어떤 우리가 흔히 재즈를 하면 막 흑인의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엄격히 보면 틀렸습니다. 재즈를 이루는 많은 음악적 요소들, 악기들, 뭐 트럼펫, 색소폰, 드럼, 피아노, 이게 무슨 흑인 악기인가요? 아프리카 악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백인 악기죠. 이들이 쓰는 화성악 전부 다 백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즈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도 백인들의 음악 문화, 또 크레올들의 음악 문화들이 모두 들어갔고, 이래서 또 다양한 또 백인 문화 중에서도 다양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뭐 그리스, 폴란드, 유대계等 이런 또 많은 또 그 재료들이 이 안에 또 다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일종의 굉장한 복합적 산물로서 재즈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문화로 우리는 얼핏 떠오르게 되느냐? 바로 이 한 단어 때문입니다. 바로 소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문화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이제는 해방이 된 노예 출신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이 재즈라는 문화를, 그때는 물론 재즈라는 이름도 제대로 없었지만요, 이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는요, 이들은 바로 백인에서 크레올로 거쳐온 이 문화에 자기들만의 혼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을 그들 사이에서는 소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냥 소울, 모든 사람에게 있죠, 이 영혼이라는. 하지만 이 그 미국의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의 소울이라는 단어는 독특한 연대와 연민의 의미, 동감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내가 부모를 같이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는 유생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다. 그래서 소울 브라더, 소울 시스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그런 유생인적인 본질을 그들은 소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당연히 그들이 노예 농장 시대 때부터 갖고 왔던 이들에게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들한테 붙잡혀서 배를 타서
이 카리브해에 들어와서 노예 농장의 노예로 일하면서부터 그들이 갖고 왔던 음악적인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스타일에서 배태된 소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그런 음악적 영혼, 이것을 우리는 블루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루스라고 하면 좀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죠. 예, 나이트 클럽에서 뭐 이렇게 남녀가 부둥한 그 추는 춤에 그 나오는 음악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블루스라는 말은 블루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블루는 푸른색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본래는 우울하다, 슬프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바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한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게 복수 s를 붙여서 블루에서 복수가 붙어서 블루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스는 바로 다름 아닌 노예 노동 시대의 그들의 노동요였어요. 그냥 일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당연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백인적인 음악 요소도 영향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DNA 속에 그 숨어 있는 아프리카에서의 어떤 음악적 감수성까지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블루스고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백인들, 다음에 호네린인 크레올들, 특히 백인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주류 백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계 백인이 아닌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백인계 중에서도 제일 비주류 백인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유대인, 다음에 이탈리아계 이민자, 다음에 아일랜드계 이민자. 이런 이제 비주류 백인들이 초기 재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호네린, 클레올,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미국의 노예 출신의 후예들. 이들이 이제 1910년대 중후반에 뉴올리언즈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관악기와 타악기 그리고 피아노가 중심이 된 새로운 어떤 연주 음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재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재즈라는 문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요, 스토리빌이라는 어떤 한 거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 재즈 이렇게 앨범들을 보면 누구 at 스토리빌 뭐 이런 이제 앨범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재즈의 본산에 가서 내가 라이브로 연주한 거다 이런 뜻인데 스토리빌은 뉴올리언즈의 한 그 거리 이름인데요. 사실 이게 이 거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거리가 아니고 모든 항구 도시에는 뭐가 있죠? 유흥가가 있죠. 유흥가. 예, 그래서 이제 매매춘이 일어나고 술을 팔고 있자는 이제 좀 아무래도 타락한 공간이 있는데 그건 뭐 전 세계 어디 항구나 똑같습니다. 그 뉴올리언즈 항구의 이 그 유흥가 이름이 스토리빌이었던 거예요. 재즈는 결국은 바로 뉴올리언즈라는 항구 도시의 유흥가에서 유흥용으로 탄생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스토리빌의 수많은 흑인 소년 삐끼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중에 재즈의 세계적인 외교관이 되는 전도사가 되는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바로 어쩌면 이 루이 암스트롱이 이제 이 1920년대 걸어갔던 길의 역사가 재즈가 뉴올리언즈라는 아주 그 촌동네에서 로컬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그 펼쳐져 나가는 하나의 지도가 되는데요. 바로 루이 암스트롱과 그의 흑인 동료들이 이제 이 스토리빌을 떠나게 되는 순간이 와요. 새로운 영국계 그 청교도주의자 시장이 부임해가지고 이 스토리빌을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이제 이 그 유흥업 종사자들과 이 재즈 뮤지션들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북상하는 거죠. 예, 바다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올라가다 뉴올리언스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세인트루이스, 왼쪽에는 캔자스 시티가 있습니다.
다 이 도시들이 이제 나중에 재즈의 아주 그 엄청난 그 영광의 도시로 부상하게 되고요. 올라가게 되면 바로 미국 중부의 최대 도시이자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카고를 만나게 돼요. 바로 1925년에 루이 암스트롱은 시카고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즈에서 쓰는 바의 음악이었던 그런 어떤 그 유흥 공간으로서 술집으로서의 바의 음악이었던 소규모 음악이었던 소규모 흔히 이제 캄보 밴드에 의한 음악이던 재즈는요. 대도시 뉴올리언즈에 가게 되면서 거대한 댄스홀의 음악으로 자리 잡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대도시고 인구도 많고 그래도 이때부터 이제 뭔가 이 흥겨운 그 음악을 즐기면서 춤을 추는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흥행이 된 이 자체로 그 전에 재즈는 뉴올리언즈에서는 모객을 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음악이 여기서는 이 자체로 댄스홀에서 영업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죠. 1호부터 4년 뒤 대공황이 일어난 1929년에 이제 중부권의 스타가 된 루이 암스트롱은 흥행의 메카인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이 루이 암스트롱의 길을 따라서 재즈는 이제 남부의 음악에서 미국 중부의 음악이었다가 이제 전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1929년 대공황은 재즈를 전 미국인들의 음악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왜? 아무래도 이제 뭐 엄청난 불경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진 거죠. 너무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에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댄스 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재즈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이것이 다름 아닌 이렇게 막 우린 재즈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인상스러워 막 이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즐거운 댄스 뮤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즈가 하나의 바로 이런 그 남부의 흑인의 후계자들 당시만 하도 1920년대 30년대만 하더라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했고 그런 남부 출신의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솔직히 같은 시민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시대에 어떻게 이들이 백인들에게 대우받고 조명되고 이들의 문화를 이제 전 미국이 자기들의 문화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는 1930년대에 이른바 뉴욕의 미국의 모든 여론을 주도하는 뉴욕 언론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종의 우리로 치면 강남 좌파, 뉴욕의 좌파 지식인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존 B 하몬드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귀족 가문 출신이고 하버드를 나왔고 뉴욕 사교계에서 스타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안목으로 바로 이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음악들이 결국은 바로 자기들의 조국을 대표하는 음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뉴욕의 사교계에 소개시키고 뉴욕의 뉴욕 타임즈, 뉴요커 같은 어떤 대표적인 백인 언론에게 소개해서 인터뷰를 하게 만들고 스타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사실 이 존 B 하몬드는 루이 암스트롱, 듀크 헬링턴,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이런 그 흑인 뮤지션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라본, 엘라 패처질드, 빌리 할리데이 같은 이 또 여성 재즈 보컬들을 발굴한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재즈는 연주음악이에요. 클래식과 똑같은 연주음악입니다. 악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클래식에서는 악기들은 다 재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까지 지배했던 서구의 클래식과 재즈가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똑같은 연주음악.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똑같은 연주음악이지만 클래식은 악보가 주인인 음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악보를 만든 작곡가가 주인인 음악입니다. 그래서 악보에 그려진 대로 연주해야만 하는 그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이 음을 내 마음대로 연주자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죠. 템포를
조금 느리게 조금 빠르게 하는 약간 해석이 있지만 음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즈는 악보가 주인이 아니고요, 작곡가가 주인이 아니고 연주자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곡이라도 어제 연주한 것과 오늘 연주한 것이 그날의 그 연주자의 기분에서 달라집니다. 클래식이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컴포저에서 퍼포머로, 작곡가에서 연주자로 음악의 주인이 옮겨진 음악, 이것이 재즈이고, 이러한 개방성, 자유로움이 결국 20세기에 이제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마이너리티가 예술사의 주인으로 등극하는 바로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컬 문화에 불과했던 하나의 재즈라는 아주 왜소한 음악이 드디어 한 국가를 넘어서 글로벌 문화로 등장하게 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음악사의 역사적인 장면들, 바로 뉴올리언즈에서 어떻게 마이너리티 로컬 문화가 드디어 20세기 전 세계를 통합하는 하나의 거대한 음악으로 탄생하고 또 등장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내일 뵙죠.